당장 끌어내. 최 관장의 호통과 함께 지은이 차가운 로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관장님, 제발 한 번만. 핑계 대지 마. 넌 해고야. 보안 요원들이 지은을 끌어내려는 그때 거기 멈춰. 2층 계단 위 흑투성이가 된 흰색 코트를 보물처럼 품에 안은 한 중년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한마디에 방금 전까지 왕처럼 군림하던 최 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립니다. 그날 300만 원짜리 코트 하나로 인생이 뒤집힌 이유.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아주머니, 제 눈 보세요. 숨 쉬세요. 하? 거친 숨소리가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집니다. 영하 15도. 태산미술관 후문 테라스엔 칼바람이 살을 애듯 몰아치고 있었죠. 고장난 가로등 하나가 미친 듯이 깜빡이며 위태로운 불빛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서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턱끝이 덜덜 떨려왔거든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옷깃을 여몄습니다. 순백의 캐시미어 코트, 티끌 하나 없는 이 하얀 옷은 단순한 외투가 아니었습니다. 5년차 계약직인 그녀가 정규직 심사를 받는 오늘,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갑옷이었죠. 손목시계를 봅니다. 10분. 딱 10분 남았어. 초침 소리가 심장 박동보다 크게 귓가를 때립니다. 이번 브리핑만 성공하면 정규직입니다. 사실 지은은 명문 S대 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해외로 떠났죠. 교수가 되고 유명 큐레이터가 되고. 그런데 지은은요? 아버지의 부도 한 방에 유학은커녕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5년째 태산미술관 계약직. 최 관장은 틈만 나면 지은을 찍어 눌렀습니다. 지은 씨, 국내파는 이래서 안 돼. 보는 눈이 우물 안개구리야, 개구리. 실력은 지은이 훨씬 낫다는 거 뻔히 알면서요. 그 인간은 지은의 가난을 무능으로 포장해 짓밟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브리핑은 단순한 취업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실력이 가난 따위에 가려지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는 전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번에도 실수하면 영구 제명이야. 알지? 최 관장의 서늘한 경고가 환청처럼 귓바퀴를 맴돕니다. 주제 파악 좀 하고. 지은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타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녀는 유리문 손잡이를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기이한 소음이 섞여들었거든요. 짐승의 신음 같기도 하고 바람 빠진 풍선 소리 같기도 한 미세한 소리. 지은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갑니다. 테라스 구석. 눈이 수북이 쌓인 벤치 뒤쪽.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눈더미 속에 파묻힌 중년 여인. 얼굴에선 이미 핏기가 사라져 시퍼렇게 질려 있었죠. 지은의 시선이 여인의 발치에 꽂혔습니다. 한쪽 구두는 벗겨져 눈밭에 뒹굴고 있고요. 드러난 맨발은 이미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동상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저 발은 이미 감각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뚜벅. 그때였습니다. 테라스 너머 복도에서 보안 요원의 발소리가 울렸어요. 지은은 화들짝 놀라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죠. 지금 여기서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게 발각되면 브리핑은커녕 보안 규정 위반으로 당장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자. 지은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신고 안 해도 누군가 보겠지. 보안 요원이 지나갈 거야. 지은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요. 집에 있는 어머니, 매달 나가는 병원비,
그리고 이 코트가 어떤 옷인가요? 3년 전이었습니다. 수술비를 아끼겠다고, 퇴원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던 엄마. 그 엄마가 꼬깃꼬깃 모은 돈으로 사준 옷이에요. 병원 냄새가 배어있는 지폐들. 그걸 모아서 백화점에 가서 떨리는 손으로 결제하던 엄마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지은아, 넌 백조야.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합니다. 이 옷 입고 제일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 기죽지 말고. 지금 이 옷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지은은 다시 유리문 쪽으로 발을 때려 했습니다. 살려줘. 발목을 잡는 듯한 목소리. 여인의 입에서 새어나온 바람 빠지는 듯한 절박한 신음. 그게 지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은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여인의 보라색 발등 위로 하얀 눈송이가 무심하게 쌓여가고 있었어요. 저대로 두면 죽습니다. 10분 뒤 브리핑?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젠장. 지은은 비명 같은 기합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전부인 흰 코트의 단추를 뜯어내듯 풀었습니다. 펄럭. 300만 원짜리 캐시미어 코트가 진흙 섞인 눈밭 위로 떨어졌습니다. 순백의 원단이 시커먼 흙탕물을 빨아들이며 순식간에 얼룩져 버리네요. 지은은 망설임 없이 그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눈 뜨세요. 여인을 코트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를 옷으로 막아내며 기도를 확보했죠. 여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특히 저 맨발. 지은은 자신이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신고 있던 살구색 스타킹을 잡아당겼어요. 지익. 올라가는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맨살과도 같은 스타킹을 벗겨 여인의 엄발에 감았습니다. 이거라도 신으세요. 제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온기 좀 느껴보세요. 지은은 자신의 셔츠를 걷었습니다. 여인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맨살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덜덜 떨리는 여인의 몸이 조금씩 지은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지은의 입에서도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얇은 여름용 블라우스 한 장. 칼바람이 젖은 등판을 사정없이 때렸거든요. 맨발이 눈 덮인 시멘트 바닥에 닿자 수천 개의 바늘이 발바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타고 올라왔습니다. 발가락 끝 감각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지은은 여인을 아는 팔을 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끌어안았죠. 엄마가 생각났거든요. 추운 겨울 난방비 아끼려고 찬 방에서 자던 엄마. 그 등도 이렇게 차가웠습니다. 그때 엄마를 안아주지 못했던 죄책감이 지금 이 낯선 여인을 놓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윙.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붉은 경광등 불빛이 테라스 벽을 타고 번쩍였어요. 이제 살았습니다. 지은은 그제야 여인에게서 몸을 뗐습니다. 셔츠는 흙탕물과 여인의 침으로 범벅이 되었고요. 머리카락은 산발이 된 채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죠. 보안 요원들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은은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금 이 꼴을 들키면 안 돼요. 브리핑 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어떻게든 수습하고 들어가야 해요. 지은은 바닥에 처박힌 자신의 코트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흙탕물에 젖어 묵직하게 늘어진 엄마의 유품. 차마 다시 주워 입을 수도 없을 만큼 망가져버린 갑옷.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돌아섰습니다. 맨발의 발바닥에서 피가 배어나와 하얀 눈 위에 붉은 발자국을 남겼지만요.
지은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절뚝절뚝. 그녀는 화려한 미술관 로비의 불빛을 향해 피 맺힌 맨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쾅! 지은은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미술관 로비의 육중한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지은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로비 안은 이미 브리핑을 기다리는 VVIP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네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향긋한 꽃내음이 진동하는 우아한 세계. 그 한가운데에 지은이 서 있습니다. 흙탕물이 튄 얇은 블라우스는 젖어서 몸에 달라붙어 있고요. 머리카락은 산발이 된 채 빗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꼴이에요. 무엇보다 시선을 끄는 건 그녀의 발이었습니다. 신발도 없이 시커멓게 젖은 맨발. 발가락 사이로 붉은 핏물이 배어나와 대리석 바닥을 더럽히고 있는 상황.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음악 소리마저 멈춘 듯 수십 개의 시선이 지은에게 꽂혔어요. 경멸, 호기심, 불쾌함이 뒤섞인 눈빛들. 서지은 씨?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으려던 최 관장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을 내려왔어요.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수트 핏, 반짝이는 구두. 그는 지은의 몰골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우아하게 웃으며 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지은 씨, 최 관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여기가 행려병자 수용소인가요? 냄새가 좀 역하네.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과장되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터져나왔죠. 지은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관장님, 그게 아니라 오다가 응급환자가 있어서. 지은은 입술을 달달 떨며 해명하려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다 이렇게 된 거라고 1분만 시간을 주면 씻고 오겠다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최 관장은 검지를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쉿! 차가운 눈빛. 그는 지은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습니다. 변명은 사직서에 쓰세요. 최 관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당신의 구질구질한 사정을 들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프로는 핑계대지 않아요. 결과로 말하는 거지. 하지만 이번 브리핑은 제 마지막 기회라고. 기회? 최 관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는 지은에게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그리고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듣지 못하도록 아주 나직하게요. 주제 파악 좀 해, 서지은 씨.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부모가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냄새나는 흙수저가 감히 우리 미술관의 얼굴이 되겠다고? 아버지 부도난 집딸이 어디서 명함을 내밀어. 지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근본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가난은 죄가 아니라지만 가난을 대물림하는 건 죄거든. 부모 탓해요. 부모 탓. 지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관장은 뒤로 물러서며 보안팀장에게 손짓했습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를 치우라는 듯 가벼운 손짓. 보안팀 조용히 처리해요. 손님들 비위 상하시겠어. 관장님, 잠깐만요. 관장님.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지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지은은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녀는 짐짝처럼 들려 로비 바닥을 질질 끌려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지은의 맨발이 쓸리며 끽끽거리는 소리를 냈지만요.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더럽다는 듯 길을 비켜줄 뿐이었죠. 철컥, 쾅. 뒷문이 열리고 지은은 차가운 눈밭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얼음장 같은 바닥에 맨살이 닿자 잊고 있던 통증이 다시 밀려왔어요. 흑. 지은은 닫힌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한 번만요.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리고 유리문 너머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최 관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파일. 그건 지은이 밤새워 준비한 지은의 영혼이 담긴 바로 그 대본이었습니다. 최 관장은 지은이 쓴 문장들을 유창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는 여유롭게 손을 들어 화답했죠. 지은의 노력, 지은의 시간, 지은의 꿈. 그 모든 것을 최 관장이 훔쳐 자신의 성과로 만들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건 내 건데. 지은은 억울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피 묻은 주먹으로 가슴을 퍽퍽 쳤지만 소리는 두꺼운 방탄 유리에 막혀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저 유리창에 붉은 핏자국만 남길 뿐이었습니다. 징! 그때 눈밭에 떨어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액정을 확인했어요. 인사팀에서 온 문자 메시지. 발신 태산미술관 인사팀. 서지은 귀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무단 이탈로 금일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귀하의 앞날에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각이 없어진 맨발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바보 같아서 엄마가 사준 옷도 버리고 기회도 날리고. 참았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화려한 미술관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지은을 비웃듯 세상이 그녀를 버린 듯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지은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젖은 신문지가 보였어요. 그녀는 신문지를 주워 자신의 피투성이 발을 감쌌습니다. 동상 걸린 발을 감쌀 수 있는 건 고작 이 젖은 신문지 조각뿐이었습니다. 절뚝. 지은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 위로 무심한 눈송이들이 내려앉아 붉은 핏자국을 하얗게 덮어버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삐, 삐. 규칙적이고 차가운 기계음만이 가득한 공간. 태산병원 VIP 병동 특실입니다. 산소 호흡기를 쓴 중년 여인이 침대 위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태산그룹의 안주인 윤 여사예요. 그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허공을 향해 크게 떠졌습니다. 헉헉? 윤 여사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식은땀이 베개 피를 적실 정도로 흥건했어요. 그녀는 아직도 그 차가운 테라스, 굳게 닫힌 유리문 앞에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문이 안 열려 추워 너무 추워. 쉰 목소리가 산소 마스크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닫힌 공간에 대한 트라우마.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던 그 순간의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접니다. 민우예요. 침대 곁을 지키던 건장한 남자가 윤 여사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태산그룹 전략기획본부장 강민우.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온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윤 여사의 흔들리던 동공이 천천히 초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얀 천장, 익숙한 아들의 얼굴, 그리고 따뜻한 공기. 여기가 지옥 같던 그 테라스가 아님을 깨달은 순간 윤 여사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민우야, 내 어머니, 병원입니다. 이제 안전해요. 아무 걱정 마세요. 민우는 안도하며 어머니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는 안심하는 대신 민우의 옷깃을 다급하게 움켜쥐었어요.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민우가 놀랄 정도였죠. 그 아가씨 찾아야 해. 아가씨요? 누구 말씀이세요? 내 발에 발을 녹여줬어. 자기 옷을 벗어서 맨발로. 윤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감각이 있었어요. 얼어붙은 자신의 발을 감싸주던 뜨거운 체온. 그리고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여주던 목소리. 계속 말을 걸어줬어. 내가 잠들면 죽을까봐. 윤 여사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저기 모네의 그림 속 수련처럼 아주 평온해질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 그 목소리를 찾아야 해, 민우야. 모네의 수련이요? 민우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모네의 수련을 언급하며 환자를 안심시킨다? 이건 단순한 선행을 넘어선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일반인이 위급 상황에 떠올리기 쉬운 비유는 아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조금만 더 쉬세요. 민우는 어머니를 진정시킨 뒤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어요. 어머니가 쓰러진 곳은 태산미술관 후문 테라스. 보안이 철저해야 할 곳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안팀장 연결해. 그리고 사고 당시 CCTV, 유류품 전부 확보해서 가져와. 비서에게 지시하는 민우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투명한 비닐팩에 담긴 물건들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본부장님, 환자분 곁에서 발견된 물건들입니다. 민우는 비닐팩을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안에는 흙탕물과 피 얼룩으로 엉망이 된 흰색 캐시미어 코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고급 원단이었지만 처참하게 망가져 원래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죠. 코트 안감을 들춰보자 브랜드 태그 옆에 작은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지은에게, 딸에게 선물한 옷이군요. 민우는 코트의 무게감에서 주인의 애틋한 사연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옷을 진흙바닥에 깔아 어머니를 구했다니. 그때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작은 수첩이었어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물기가 배어나와 종이가 찢어질 듯 위태로웠지만 다행히 잉크는 번지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수첩을 넘겼습니다. 작품 14.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관람 포인트 소용돌이치는 밤하늘은 고흐의 불안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는 희망이다. 설명 팁 관람객들의 눈을 보며 말할 것. 당신의 밤도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작품 21. 클로드 모네 수련. 물 위의 빛은 찰나지만 그 평온함은 영원하다. 지친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림.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 단순히 작품 정보를 나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품을 보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질지, 어떤 말로 위로를 건넬지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붉은색 펜으로 밑줄을 긋고 별표를 치고 자신의 감상을 덧붙인 메모들. 이건 단순한 관람객의 수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일, 아니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전문가의 노트였어요.
이 정도 식견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왜? 민우는 수첩의 맨 앞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증명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단정한 셔츠를 입고 맑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 사진 아래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산미술관 도슨트 서지은. 미술관 직원이었어? 민우는 의외라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를 구한 은인이 바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직원이었다니. 그런데 왜 어머니가 쓰러진 사실이 바로 보고되지 않았을까요? 왜 이 직원은 현장에 코트만 남기고 사라졌을까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민우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미술관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우입니다. 도슨트 서지은 씨 인적 사항과 현재 근무 상태 확인해서 보고하세요. 지금 당장. 전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죠.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본부장님, 서지은 씨는 어제부로 계약 해지되었습니다. 해지? 사유가 뭡니까? 그게 기록상으로는 무단 이탈 및 품위 손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브리핑 시간에 무단으로 자리를 비웠고 복장 불량으로. 뭐라고요? 민우의 미간이 험악하게 구겨졌습니다. 무단 이탈? 품위 손상? 어머니를 구하느라 흙투성이가 된 것을 복장 불량이라고 처리했다는 겁니까? 사람을 살리느라 자리를 비운 것을 무단 이탈이라고 매도했단 말입니까? 누구 짓입니까? 누가 결제했습니까? 최 관장님 정결사항입니다. 최 관장. 겉으로는 우아한 척하지만 뒤로는 온갖 비리를 저지른다는 소문이 무성한 그 사람. 민우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누명을 씌워 쫓아내다니. 서지은 씨 주소 문자로 보내세요. 민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저 불빛 어딘가에 억울하게 쫓겨난 은인이 있을 겁니다. 지지직, 치익,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소리. 화려한 병실과는 정반대인 좁고 습한 공간. 편의점 창고 아닙니다. 지은은 산더미처럼 쌓인 컵라면 박스를 나르고 있었어요. 아우, 좀 빨리빨리 움직여요. 밖에 손님 기다리잖아. 점장의 핀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박스를 들어 올렸어요. 죄송합니다. 금방 진열하겠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씩씩했지만 뒷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녀의 발을 볼까요? 편의점 조끼 아래로 드러난 운동화. 그 뒤축이 꺾여 있어요. 퉁퉁 부은 발을 억지로 구겨 넣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동상을 입은 발가락에는 붕대가 감겨 있고 걸을 때마다 절뚝거리는 게 보이네요. 지은은 박스를 내려놓고 잠시 허리를 폈습니다. 창고 구석에 놓인 낡은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어요. 헝클어진 머리, 땀에 젖은 얼굴, 편의점 유니폼.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미술관에서 우아하게 그림을 설명하던 도슨트 서지은은 이제 없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지? 지은은 가슴속 깊이 묻어둔 말을 꺼내보지만 돌아오는 건 창고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뿐이에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 일당을 받으면 엄마 병원비에 조금이라도 보태야 해요. 코트는 잃어버렸지만 엄마의 마음까지 잃어버린 건 아니니까요. 화면이 교차됩니다. 고급스러운 병실 창가에 선 민우의 뒷모습, 그리고 좁은 창고에서라면 박스에 기대 잠시 숨을 고르는 지은의 뒷모습.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두 사람. 하지만 흙투성이가 된 흰색 코트와 물에 젖은 수첩이
두 사람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병원 복도. 민우가 결심한 듯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손에는 세탁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지은의 코트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옷이 담겨 있죠. 차 대기시켜. 민우가 비서에게 짧게 명령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은인을 찾으러 가는 길. 아니, 잃어버린 진실을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검은색 세단이 병원 로비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딸랑.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편의점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태산미술관 뒤편 후미진 골목에 위치한 낡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 지은은 계산대 구석에 펼쳐놓았던 미술 전문 서적을 황급히 덮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은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가 이내 크게 흔들렸어요. 좁고 퀴퀴한 편의점 안으로 들어선 손님. 그는 컵라면이나 삼각김밥을 사러 온 동네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윤기가 흐르는 구두를 신은 남자. 태산그룹의 강민우 본부장이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밤거리에 네온 사인이 비쳤지만 민우의 표정은 그보다 더 차분하고 깊었어요.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쇼핑백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 그녀는 자신이 쫓겨났던 그날의 수치심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혹시 미술관에서 보낸 사람일까봐, 또다시 모욕을 주러 온 걸까봐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저 해고됐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퇴직금 정산도 다 끝났고요. 더 이상 미술관이랑 볼 일 없는데요. 가시 돋친 듯한 말투. 하지만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우는 대답 대신 천천히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쇼핑백을 지은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온 게 아닙니다.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민우가 쇼핑백에서 꺼낸 건 깨끗하게 세탁된 흰색 캐시미어 코트였습니다. 진흙과 핏물로 엉망이 되었던 그 옷이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다시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얹힌 쭈글쭈글하게 말랐지만 소중한 수첩 하나.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버렸다고 생각했던,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엄마의 유품. 그녀의 손이 저절로 코트를 향해 뻗어나갔어요. 손끝에 닿는 캐시미어의 부드러운 촉감에 울컥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 수첩의 주인, 제 어머니를 살려주신 은인분을 모시러 왔습니다. 민우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태산그룹의 후계자가 좁은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초라한 알바생에게 고개를 숙인 겁니다. 제 어머니 윤 여사님이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지은은 멍하니 민우를 바라보다가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코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사례는 필요 없어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옷은 돌려받았으니 됐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은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돈 몇 푼 받자고 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날의 선택은 자신의 양심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그걸 돈으로 보상받는 순간 그날의 진심마저 값싼 거래가 될 것 같아 싫었죠. 하지만 민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하게 빛났어요. 사례가 아닙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애원하러 왔습니다. 애원이요? 어머니가 심각한 트라우마로 병원에 계십니다. 민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식사도 거부하시고 약도 안 드십니다. 오직 당신의 그 목소리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당신이 해준 미술 해설 덕분에 공포를 견디셨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아니면 안 됩니다. 민우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어머니의 전담 아트 컨설턴트로서 정식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아트 컨설턴트요? 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직함. 편의점 바코드나 찍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전문가로서의 살. 연봉은 미술관의 3배입니다. 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회복되실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도와주십시오. 민우의 제안은 달콤했습니다. 아니, 현실적이었어요. 지은의 시선이 카운터 아래 놓인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액정에는 병원비 미납 안내라는 문자가 떠 있었죠. 당장 내일 엄마의 투석비를 내야 합니다. 자존심만으로 버티기엔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차가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편의점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이 웅웅거렸어요. 지은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주눅든 알바생의 눈이 아니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뭐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실력으로 평가해 주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은인이라는 이유로 봐주거나 동정하지 마세요. 저는 전문가로서 일하러 가는 겁니다. 민우는 지은의 당당한 태도에 놀란 듯 잠시 멈칫하다가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지은 컨설턴트님, 모시겠습니다. 지은은 편의점 유니폼 조끼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가져온 흰색 코트를 어깨에 걸쳤어요. 순백의 코트가 그녀를 감싸자 초라했던 편의점 알바생은 온데간데 없고 우아하고 기품 있는 큐레이터 서지은이 거울 속에 서 있었습니다. 가시죠. 지은은 앞장서서 편의점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비 그친 밤거리에 찬 공기가 시원하게 얼굴을 스쳤어요. 가게 앞에 대기 중인 검은색 세단. 민우가 서둘러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은이 차에 오르는 뒷모습은 비장했습니다. 이 차에 타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다시 한번 소용돌이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발로 당당하게 걸어갈 겁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육중한 철제 대문이 열리고 차는 드넓은 정원을 지나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태상그룹 본가. 대한민국 0.1%만이 산다는 성북동 대저택. 지은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압도적인 위압감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코트깃을 단단히 여미며 허리를 꼿꼿이 세웠어요. 이쪽입니다. 민우의 안내를 받아들어선 집안 내부는 웬만한 미술관보다 화려했습니다. 복도마다 유명 작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번쩍였죠. 또각또각. 지은의 구두 굽소리가 낯선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신문을 보고 있던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상그룹 강 회장. 그는 인기척을 느끼고 신문 너머로 지은을 곁눈질했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내렸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왔습니다. 민우의 말에 회장은 혀를 찢차며 신문을 탁 덮었습니다. 그림쟁이가 뭘 한다고 집에 들여? 회장의 목소리가 퉁명스러웠습니다. 병원 놔두고 굳이? 민우 너 여자 데려온 거냐? 어머니 치료를 위해 모신 전문가입니다.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전문가?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흥? 얼굴 반반한 거 보니 뻔하구먼. 요즘 젊은 것들이란
지은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투명 인간 취급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그는 지은의 인사를 받지도 않은 채 뒷짐을 지고 서재로 쿵쿵 걸어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들리는 집안 고용인들의 수군거림. 꽃뱀 아니야? 본부장님 꼬셔서 한몫 챙기려나 보네. 가시방석이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 하지만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곳에 인정받으러 온 게 아니라 일하러 온 거니까요. 그녀는 민우를 향해 괜찮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환자분 방으로 안내해 주세요. 윤 여사의 침실은 2층 끝방에 있었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어둠이 훅 끼쳐왔어요. 대낮인데도 암막 커튼을 쳐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방. 쿰쿰한 약 냄새와 억눌린 신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문이. 침대 구석,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채 윤 여사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공황장애로 인한 과호흡 증세였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떨고 있었죠. 어머니, 저예요. 지은 씨 왔어요. 민우가 다가가려 했지만 윤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거부했습니다. 누구도 곁에 오지 못하게 하는 극도의 불안 상태. 민우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지은을 쳐다봤어요. 지은은 침착하게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창가로 걸어갔어요. 차. 그녀는 굳게 닫힌 암막 커튼을 힘차게 젖혔습니다.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어둠을 뚫고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으악! 불 꺼! 닫으라고. 윤 여사가 발작하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윤 여사의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사모님, 저 보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눈 뜨세요. 어두우면 더 숨쉬기 힘들어요. 빛을 봐야 해요. 윤 여사는 그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차가운 눈밭에서 자신을 살려냈던 그 생명의 목소리. 윤 여사가 천천히 이불을 내리고 지은을 바라봤어요. 지은은 벽에 걸려있던 칙칙한 색감의 추상화를 떼어내버렸습니다. 어두운 그림은 환자의 우울감을 증폭시킬 뿐이니까요. 대신 그녀는 가져온 태블릿 PC를 켜서 커다란 화면에 그림 하나를 띄웠습니다. 클로드 모네의 지베르니 정원. 화사한 꽃들이 만발하고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풍경화였어요. 사모님, 이 그림 속 햇살 느껴지세요? 지은은 나직하게 그림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용어나 어려운 해석은 없었어요. 그저 마음을 어루만지는 언어들 뿐. 여기 핀 붓꽃들을 보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겨울을 이겨내고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지금 사모님 마음에도 곧 이런 봄이 올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지은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럽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마치 자장가처럼 혹은 기도처럼. 거칠게 몰아쉬던 윤 여사의 숨소리가 거짓말처럼 차분해지기 시작했어요. 경직되어 있던 어깨가 풀리고 공포로 가득했던 눈동자에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윤 여사가 떨리는 손을 뻗어 지은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지은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따뜻한 눈맞춤을 보냈어요. 이제 괜찮아요. 아무도 사모님을 가둘 수 없어요. 문틈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민우와 회장. 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짐짓 모른 척 돌아섰지만 그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약으로도 못 고쳤던 아내의 발작을 저 젊은 아가씨가 말 한마디, 그림 한 장으로 진정시키다니.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닿은 기적이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윤 여사는 모처럼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지은은 침대 옆 보조의자에 앉아 밤새 윤 여사의 곁을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악몽을 꿀까봐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로요. 피로가 몰려와 꾸벅꾸벅 졸면서도 지은은 잡은 손에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끽. 문이 조용히 열리고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든 어머니와 그 곁을 지키는 지은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기엔 너무나 헌신적인 모습. 민우는 조용히 다가가 지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때 지은의 손등에 남은 흉터가 민우의 눈에 들어왔어요. 동상 자국. 그날 어머니를 구하다 생긴 영광의 상처이자 지은이 감당해야 했던 고통의 흔적. 민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지은의 손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어요.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까지 타인에게 진심일 수 있습니까? 당신이란 사람은. 민우는 지은의 머리카락이 흘러내린 것을 조심스럽게 넘겨주려다 깰까봐 손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끝이 허공에서 잠시 머물다 거두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커튼 사이로 맑은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윤 여사가 눈을 떴어요. 머리가 맑았습니다. 이렇게 개운하게 일어난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그녀의 시선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잠들어 있는 지은에게 머물렀습니다. 불편한 의자에서 쪽잠을 자면서도 자신을 지켜준 아이. 윤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가. 지은이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윤 여사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딸을 다시 찾은 엄마처럼. 잘 잤니? 그 한마디에 지은의 긴장이 탁 풀리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차가웠던 저택에 비로소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태상그룹 본가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흑백 영화가 컬러로 바뀐 듯한 변화였어요. 어둡고 침침했던 복도에는 지은이 고른 밝고 화사한 그림들이 걸렸고 굳게 닫혀있던 커튼은 모두 활짝 젖혀져 따스한 햇살이 집안 구석구석을 비췄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윤 여사였습니다. 호호호 지은아. 이 그림 참 좋다. 꼭 우리 정원 같아. 윤 여사는 이제 휠체어 없이도 거실을 걸어 다녔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식사량도 늘었습니다. 지은의 팔짱을 끼고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모녀 사이 같았죠. 고용인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꽃뱀이라며 수군대던 입들은 쏙 들어갔고 이제는 선생님, 사모님 약 시간입니다라며 지은을 깎듯이 대했어요. 아침 출근길. 회장이 현관에서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비서가 골라준 대로 입고 나갔겠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넥타이 2개를 들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은이 윤 여사의 아침 식사를 챙겨 나오다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어이 아가씨. 회장이 툭 던지듯 불렀습니다. 지은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어요. 네, 회장님. 이거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넥타이 색깔이 영. 회장이 벽에 걸린 르누아르의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기 걸린 그림이랑 뭐가 더 어울리겠나? 지은을 투명 인간 취급하던 일주일 전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무뚝뚝하지만 지은의 안목을 인정한다는 그만의 방식이었어요. 지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맑고 그림톤도 화사하니 그 네이비색보다는 버건디색이 더 활기차 보일 것 같습니다. 회장님 인상도 훨씬 밝아 보이시고요. 그런가? 버건디라. 회장은 거울을 보며 버건디 넥타이를 매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는 눈은 있구먼. 다녀오지. 회장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닫힌 철문 빗장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서재. 지은은 윤 여사에게 보여줄 새로운 도록을 찾고 있었습니다. 책장 꼭대기 칸에 꽂힌 두꺼운 미술 전집. 지은은 사다리 위에 올라가 까치발을 들었어요. 의차 조금만 더. 손이 닿을 듯 말 듯. 지은이 몸을 길게 뻗는 순간 사다리가 기우뚱했습니다. 야! 중심을 잃은 지은의 몸이 허공으로 떨어졌습니다. 눈을 질끈 감으며 바닥 충격을 예상했는데 닿은 곳은 딱딱한 마룻바닥이 아니었어요. 단단하고 따뜻한 무언가. 괜찮아요? 눈을 뜨자 바로 코앞에 민우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책을 읽던 민우가 떨어지는 지은을 반사적으로 받아 안은 거예요.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한 뼘.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민우의 셔츠 냄새, 은은한 스킨 향기가 훅 끼쳐왔어요. 지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놀라서인지 설레서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민우 역시 지은을 내려놓지 않은 채 깊은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어요. 조심해요. 다칠 뻔했잖아요. 가 감사합니다. 이제 놔주셔도. 지은이 얼굴이 빨개져서 몸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팔에 힘을 주며 놓아주지 않았어요. 어머니한테는 지은 씨가 필요하지만 민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도 이제 지은 씨 없으면 곤란합니다. 민우의 직진 고백. 돌려 말하지 않는 그의 진심이 묵직하게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당황해서 민우의 가슴을 밀어내며 품을 빠져나왔어요. 저는 일하러 온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본부장님과 이런 농담할 처지 아닙니다. 지은은 짐짓선을 그으려 했습니다. 자신은 고용인이고 그는 고용주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민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은에게 한 발짝 다가섰어요. 농담 아닙니다. 민우의 눈빛이 진지하게 빛났습니다. 압니다. 지은 씨 실력도 마음도 프로라는 거. 그래서 더 놓치기 싫은 겁니다. 일하는 사람으로서도 여자로서도. 본부장님. 민우의 진지한 눈빛에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차가운 현실 속에서 얼어붙었던 심장에 봄바람이 부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딩동. 그때였습니다. 평화롭던 저택의 공기를 찢는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연거푸 눌러대며 재촉하는 무례한 소리. 인터폰 화면이 켜지고 방문자의 얼굴이 떴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핏기가 싹 가시고 손끝이 덜덜 떨려왔어요. 화면 속의 남자. 태산미술관 최 관장. 자신을 모욕하고 쫓아냈던 지은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그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거대하게 포장된 그림이 놓여 있었어요. 회장님 계십니까? 태산미술관 최 관장입니다. 귀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최 관장의 목소리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어요. 트라우마가 되살아나 숨이 막혀왔습니다. 민우가 지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현관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폭풍전야. 평온했던 저택에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고용인이 인터폰을 누르자 육중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최 관장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들어섰어요. 뒤따라 들어온 수행원들이 거대하게 포장된 그림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포장지 틈으로 얼핏 보이는 화려한 금빛 액자.
그가 회장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금을 들여 공수해온 이른바 수십억 원대 미공개 명화였죠. 아이고, 집이 정말 으리으리하네요. 최 관장은 아무도 없는 거실을 향해 과장된 칭찬을 늘어놓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역시 회장님 안목은 남다르십니다. 그의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했어요. 이번 그림만 잘 팔면 관장 자리는 물론이고 재단 이사 자리까지 넘볼 수 있다는 계산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찻잔을 든 지은이 걸어 나왔어요. 윤 여사에게 드릴 허브차를 준비하던 참이었습니다. 누구?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최 관장. 지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 찻잔 속의 차가 찰랑거렸습니다. 최 관장 역시 지은을 보고 굳어버렸어요. 그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마치 헛것을 본 사람처럼. 네니가 왜 여기 있어? 최 관장이 손가락질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숨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알바생이 아니니까요. 지은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찻잔을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관장님. 오랜만? 최 관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 기가 차서.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비웃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지은의 앞치마를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술관에서 쫓겨나더니 기어이 갈 데가 없어서 여기서 식모살이 하니? 최 관장이 혀를 찼습니다. 야, 너도 참 끈질기다. 부모가 가르쳐준 게 그거야? 어디서든 남의 집에 빌붙어서 밥벌이 하는 거? 모욕적이었습니다. 급이 떨어지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넌 뭐냐? 미꾸라지도 아니고 어딜 가나 끈질기게 붙어 있어. 최 관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저는 식모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회장님 댁 아트 디렉터로 정식 고용되어 와 있습니다. 관장님이야말로 약속도 없이 남의 집에 무슨 일이시죠? 아, 아트 디렉터? 최 관장이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푸아하, 미치겠네. 그가 웃다 말고 지은을 노려봤어요. 야, 네가 디렉터면 지나가는 똥개가 큐레이터겠다. 주제 파악 못하는 건 여전하구나. 아버지가 망해서 그 모양인 주제에 어디서 명함을 들이밀어. 지은의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그때 2층 서재 문이 열리고 회장이 내려왔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인상을 찌푸린 채였죠. 무슨 일이야? 시끄럽게. 회장이 나타나자 최 관장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히며 아부를 떨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회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귀한 그림을 구해서 급히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최 관장은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지은을 가리켰습니다. 세상에, 회장님, 사람을 잘못 들이셨어요. 얘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데 그래? 회장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최 관장은 회장에게 바짝 다가갔어요. 속삭이듯, 그러나 지은이 다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제가 미술관에서 자른 애예요. 최 관장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자른 게 아니라 학력 위조의 도벽까지 있어서 쫓아내내라고요. 근본이 없는 집 딸은 어쩔 수가 없더라니까요. 뭐라고? 도벽? 회장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지은은 숨이 턱 막혔어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조용히 해. 최 관장이 지은에게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버릇이 그 모양이야? 최 관장이 회장에게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회장님, 제 말 믿으세요. 얘가 미술관에서도 제 기획안 훔치려다 걸려서 쫓겨난 주제에 여기서 또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손을 휘휘 저었어요. 아트 디렉터요? 웃기고 있네. 얘 이력서 다 가짜예요. 부모가 사기꾼이니 딸도 사기꾼인 거죠. 최 관장은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지은을 몰아세웠습니다.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지은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과거처럼 이번에도 지은을 짓밟아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는 수작이었어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은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자네 학력 위조했어? 내 집에서 도둑질하려고 들어온 거야? 서슬퍼런 회장의 추궁에 지은은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닙니다. 맹세코 저는 정당하게. 증거 있어요. 회장님. 최 관장이 지은의 말을 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제가 당장 내일이라도 인사기록부 가져다 보여드릴까요? 전과 조회해 보세요. 아주 화려할 겁니다. 잊지도 않은 증거를 들이대며 협박하는 그의 모습은 악마 같았어요.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지은을 향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시끄럽다. 더 들을 것도 없어. 내 집안에 도둑년은 필요 없다. 당장 나가. 권력 앞에 진실이 묻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의 해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어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꽉 깨물었어요. 여기서 쫓겨나면 끝입니다. 윤 여사의 치료도, 엄마의 병원비도, 그리고 어렵게 찾은 자신의 명예도 모두 끝장이에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때 현관 쪽에서 민우가 달려왔습니다. 외근을 나갔다가 막 돌아온 참이었어요. 상황을 파악한 민우가 지은의 앞을 막아서며 회장에게 맞섰습니다. 지은 씨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최 관장 말만 듣고 이러시는 거 부당합니다. 비켜라, 민우야. 회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넌 속고 있는 거야. 저런 계집애들이 얼마나 교활한 줄 아느냐? 쫓아내. 회장은 완강했습니다. 그는 보안 요원들을 호출하려 인터폰으로 손을 뻗었어요. 최 관장은 회장의 뒤에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지은을 비웃었습니다. 꺼봐, 넌 안 돼. 감히 나한테 덤벼? 하는 눈빛. 최 관장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들었지? 나가라잖아. 그가 지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제 발로 기어나가. 끌려나가서 개망신 당하지 말고. 지은은 저항할 힘도 없이 휘청거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다시 진흙탕 속으로 처박히는 걸까요? 그 손 놓지 못해. 그때였습니다. 2층 계단 위에서 얼음장처럼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거실을 갈랐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윤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병약해서 침대에만 누워있던 윤 여사가 아니었어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두 눈에는 서슬퍼런 분노를 담은 채 계단 난간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여왕처럼 또각, 또각 계단을 내려오는 구두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계단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그곳에는 윤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환자복 대신 우아한 실크 원피스를 입고 어깨에는 지은이 그날 눈밭에서 덮어주었던 흰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채였어요. 그 모습은 병약한 환자가 아니라 태상그룹을 지키는 안주인의 위엄 그 자체였습니다. 사사모님? 최 관장이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윤 여사가 걸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윤 여사는 최 관장을 싸늘하게 한번 쳐다보고는 곧바로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떨리는 어깨를 자신의 팔로 감싸 안았어요.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보호하듯 지은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겨주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란이에요? 아니, 당신 일어날 수 있었어? 회장도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윤 여사는 남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최 관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최 관장,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자네 눈엔 이 아이가 도둑으로 보이나? 학력 위조범으로 보여? 아니 그게 아니라 사모님 저는 회장님 댁을 위해서. 최 관장이 비굴하게 웃으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닥치게. 윤 여사의 낮은 목소리가 최 관장의 입을 막았어요. 내 눈엔 이 아이가 우리 미술관을 살릴 유일한 인재로 보이는데 말이야. 자니가 내쫓았다는 그 유능한 도슨트가 바로 이 아이였군. 윤 여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그림을 턱짓으로 가리켰어요. 최 관장이 회장에게 팔아넘기려 했던 수십억 원대 명화였습니다. 지은아. 윤 여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은을 불렀습니다. 네, 사모님. 내 눈엔 이 그림이 어때 보이니? 윤 여사가 지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전문가로서 내 솔직한 의견을 말해봐라. 내가 너를 믿듯이 너도 내 눈을 믿고 말해. 지은은 윤 여사의 따뜻한 손길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최 관장이 네가 뭘 안다고 라며 소리치려 했지만 민우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지은은 그림 앞에 섰습니다. 루페도 전문 장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지난 5년간 수만 점의 그림을 보며 다져진 눈이 있었어요. 지은은 그림의 캔버스 천, 물감의 갈라짐, 붓 터치의 방향을 꼼꼼하게 훑었습니다. 1분, 2분,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건 위작입니다. 뭐라? 위작? 회장이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최 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이 미친, 어디서 감히 거짓말을 해? 최 관장이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프랑스 경매장에서 직접 공수해온 진품이야. 감정서도 있다고. 하지만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림의 오른쪽 하단을 가리키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관장님, 이 작가는 19세기 중반 활동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당시에는 코발트 블루 안료가 개발되기 전이라 천연 울트라마린을 사용했죠. 하지만 이 그림의 푸른색은 화학 안료인 코발트 블루입니다. 지은이 그림을 가리켰어요. 19세기 그림에 20세기의 색이 칠해져 있는 겁니다. 지은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붓 터치입니다. 이 작가는 왼손잡이였습니다. 모든 붓 터치가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흐르죠. 지은의 손가락이 캔버스를 따라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 그림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흉내낸 그림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은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최 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이 무식한 게 네가 안료에 대해 뭘 알아? 최 관장이 품에서 서류를 꺼내 흔들어댔습니다. 감정서, 여기 감정서 있잖아. 전문가들이 보증한 거라고. 종이 쪼가리 하나로 진실을 덮으려는 발악이었어요. 그 감정서 위조된 거잖습니까? 그때 침묵을 지키던 민우가 나섰습니다. 민우는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회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법무팀에서 프랑스 경매장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해당 경매장에는 이 그림이 출품된 기록조차 없습니다. 최 관장이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가짜 서류입니다. 뭐야? 회장이 감정서를 빼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최 관장, 자네 감히 짝퉁을 들고 와서 나를 능멸해? 내 돈을 뜯어내려고 사기를 쳐? 회장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믿었던 측근에게 배신당한 충격, 그리고 가짜 그림에 속아 넘어갈 뻔했다는 수치심이 그를 격분하게 만들었어요. 최 관장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회 회장님, 그게 아니라 저는 그저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윤 여사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녀는 지은의 어깨를 감싸며 최 관장을 내려다봤어요. 가짜 그림으로 내 남편을 속이고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도둑 취급해? 윤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네가 미술관 관장 자격이 있어? 윤 여사의 호통이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동안 병상에 누워있느라 참아왔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여봐라. 당장 경찰 불러. 이 사기꾼 놈, 내 집에서 당장 끌어내. 회장이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최 관장의 양팔을 꺾어 잡았어요. 회장님, 억울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최 관장이 발버둥 쳤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위해 얼마나 충성했는데. 으악. 최 관장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바닥에 그의 구두 굽자국이 흉하게 남았습니다. 일주일 전 지은을 짐짝처럼 내동댕이 쳤던 그가 똑같은 꼴로 쫓겨나는 순간이었어요. 인과응보, 사필규정. 최 관장이 사라지자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긴장이 풀린 지은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어요. 지은아. 윤 여사가 재빨리 지은을 받아 안았습니다. 지은은 윤 여사의 품에 안겨 주저앉았어요. 감사합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억울함이 씻겨 내려가는 뜨거운 눈물이었어요. 윤 여사는 지은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속을 뻔했어. 네가 우리 집안을 구했다. 민우도 다가와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어요. 회장은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며 돌아섰지만 그의 어깨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지은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었죠. 가짜는 사라지고 진짜만이 남았습니다. 지은의 진심이, 지은의 실력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최 관장의 비명이 사라진 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불안함이 아닌 진실이 밝혀진 뒤 찾아오는 평온함이었습니다. 회장은 뒷짐을 진 채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수십 년을 경영 일선에서 뛰며
사람 보는 눈만큼은 자신 있다고 자부했는데 사기꾼에게 속아 은인을 내칠 뻔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회장이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더니 윤 여사의 부축을 받고 있는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은의 맑은 눈동자와 마주쳤어요. 그 눈에는 원망이나 분노 대신 안도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군. 회장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천하의 강 회장이 고개를 숙인 겁니다. 미안하다. 내 집에 도둑이 든 게 아니라 귀인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회장이 눈을 피했어요. 늙은이가 노망이 났어. 아닙니다, 회장님. 오해가 풀려서 다행입니다. 지은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겸손한 태도에 회장은 더욱 미안함을 느꼈어요. 그때 민우가 다시 한번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화면에는 최 관장이 그동안 저지른 비리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미술품 리베이트 장부, 대학원생 논문 표절 증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은이 제출했던 기획안과 최 관장이 발표했던 기획안의 비교 자료까지. 누가 봐도 최 관장이 지은의 아이디어를 훔쳐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했다는 것이 명백했어요. 이거 전부 지은 씨 아이디어였어? 회장은 기획안을 꼼꼼히 읽어보며 감탄했습니다. 관람객의 동선까지 고려한 배치, 조명의 각도, 해설의 톤 앤 매너.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단순히 그림을 아는 수준이 아니야. 관객의 마음을 읽는 기획이야. 최 관장 그놈 머리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준이었군. 회장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 지은은 그림쟁이나 꽃뱀이 아니었어요. 태산미술관을 이끌어갈 진짜 인재였습니다. 실력은 네가 진짜였구나. 회장이 결단을 내린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짜는 다 쳐냈다. 이제 진짜 주인이 필요해. 태산미술관, 네가 맡아라. 네, 제가요? 지은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래, 관장 대행이 아니라 정식 관장으로 임명하마. 네가 가진 그 안목과 진심으로 우리 미술관을 다시 세워봐라.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29세의 젊은 나이에 국내 최고 미술관의 관장이 된다는 것. 미술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지은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계약직으로 서름받으며 꿈꿔왔던 자리.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기뻐서 넙죽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지은은 눈물을 닦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은이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 말해봐라. 저 혼자가 아니라 실력은 있지만 배경이 없어서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제 동료들. 지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들을 정규직으로 복직시켜 주십시오. 그들이 있어야 미술관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성공보다 동료들을 먼저 챙기는 지은의 모습. 회장은 허허 웃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하하, 역시 내 며느리 감답다. 그릇이 커. 좋아, 정권 위임하지. 내 마음대로 해봐. 화면이 전환됩니다. 일주일 후 태산미술관 로비. 인부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관장실 앞에 명패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관장 최5 명패가 떼어지고 반짝이는 새 명패가 걸렸어요. 관장 서지은. 금빛 명패가 조명을 받아 찬란하게 빛납니다. 지은은 그 아래서 벅찬 표정으로 명패를 올려다봤어요. 흙투성이가 되어 쫓겨났던 그 문으로 이제는 당당한 주인이 되어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지은이 총괄 기획한 진실의 눈 더 아이 어브 트루스 특별전 오프닝 날입니다. 미술관 입구부터 관람객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어요.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최연소 관장 서지은의 데뷔전, 가짜를 몰아낸 진짜들의 전시라는 타이틀로 연일 화제였죠. 화려한 조명 아래 지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년 전 최 관장에게 뺏겼던 그 자리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떨지 않았어요. 흙 묻은 셔츠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맨발 대신 당당한 구두를 신은 채 수백 명의 관객 앞에서 완벽한 브리핑을 해냈습니다. 예술은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보는 이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게 하는 힘입니다. 지은이 객석을 바라봤어요. 제가 겪었던 겨울이 그랬듯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그림들이 따뜻한 봄이 되길 바랍니다. 지은의 진심 어린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은 윤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힘껏 박수를 보냈고 회장 역시 흐뭇한 미소로 지은을 바라봤어요. 오프닝 파티장.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축하 인사를 받느라 정신없는 지은에게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샴페인 2잔이 들려 있었어요. 관장님, 한잔하시죠. 민우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잔을 건넸습니다. 놀리지 마세요, 본부장님. 축하해요. 진심으로. 민우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편의점 창고가 아니라 바로 여기였어요. 고마워요, 민우 씨.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 여기 못 왔어요. 당신이 나를 찾아줬잖아요. 아니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스스로 빛나서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거들었을 뿐이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잔을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쨍!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사랑합니다, 지은 씨. 저도요. 민우가 지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지은은 수줍게 웃으며 민우에게 기댔습니다. 쏟아지는 박수 소리와 플래시 세례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미술관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지은은 춥지 않습니다. 그녀 곁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지켜야 할 미술관, 그리고 따뜻한 가족이 있으니까요. 한방눈이 내리는 성북동의 밤. 1년 전 지은에게는 차갑고 높게만 느껴졌던 태상그룹 본가의 거대한 철문 위로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택의 창문마다 새어나오는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환했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다 익었다. 어머니, 이거 먼저 드세요. 국물이 아주 시원해요. 지은은 능숙한 솜씨로 밀푀유 나베의 배추와 고기를 건져 윤 여사의 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전골 냄비의 수증기가 식탁 위를 훈훈하게 채웠어요. 그래, 고맙다. 너도 좀 먹어라. 하루 종일 전시회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윤 여사가 지은을 챙기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1년 전 앙상하게 마르고 공황장애 약 없이는 숨도 제대로 못 쉬던 그녀는 이제 혈색 좋은 얼굴로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아버지, 고기 좀 더 드려요? 민우가 묻자 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빈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국물 좀 더 다오. 며느리가 끓여서 그런지 간이 딱 맞는구나. 무뚝뚝함 속에 애정이 묻어나는 말투. 1년 전 도둑년이라며 지은을 내쫓으려 했던 그 서슬퍼런 회장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은은 며느리로서 그리고 이 집안의 활력소로서 완벽하게 스며들어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따뜻한 수정과가 나왔습니다. 거실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고 구석에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였어요. 평화롭고 완벽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회장이 소파 옆에 두었던 커다란 쇼핑백을 툭 테이블 위로 올렸습니다. 지은아. 네, 아버님. 이거 가져가라. 회장은 쇼핑백을 지은 쪽으로 쓱 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다가 주웠다. 회장이 시선을 피했어요. 연말이라 백화점에 갔더니 점원이 하도 귀찮게 해서 하나 샀어. 민우 어미는 취향이 아니라니 네가 입든지 버리든지 해라. 누가 봐도 미리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신경 써서 고른 티가 나는 최고급 브랜드의 쇼핑백. 윤 여사와 민우가 서로 눈을 마주치며 키득거렸어요. 지은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포장지를 걷어내자 눈부시게 하얀 옷감이 드러났습니다. 아! 지은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코트였습니다. 순백색에 만지면 손이 미끄러질 정도로 부드러운 최상급 캐시미어 코트. 1년 전 지은이 어머니의 수술비를 쪼개 샀던 300만 원짜리 코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급스러운 옷이었어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코트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문득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진흙탕 바닥에 자신의 전부였던 코트를 깔았던 그 순간. 시커먼 흙탕물에 젖어 묵직하게 축 늘어졌던 그 옷의 감촉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네가 버린 옷보다 이게 조금은 더 따뜻할 게다. 회장이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제 어디 가서 춥게 다니지 마라. 태산미술관 관장이 옷차림이 부실하면 내 체면이 깎여서 안 돼. 알겠냐? 회장식에 투박하지만 깊은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1년 전 지은이 겪었던 추위와 희생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따뜻한 것으로 보상해주고 싶었던 시아버지의 마음.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마음에 들어요. 소중하게 입겠습니다. 그래, 됐어. 입어봐라. 사이즈는 맞을 게다. 회장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지은이 코트를 걸쳤습니다. 맞춘 듯 딱 맞았어요. 깃털처럼 가볍지만 온몸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온기. 마치 이 가족이 지은을 감싸주는 마음 같았습니다. 윤 여사가 다가와 지은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내 딸. 윤 여사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봄을 가져왔어. 춥고 어둡던 내 인생에 네가 들어와서 꽃을 피워줬단다. 윤 여사가 지은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이 코트보다 더 따뜻한 건 바로 내 마음이야. 어머님. 지은은 윤 여사의 품에 안겼습니다. 1년 전 눈 덮인 테라스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생명을 나눴던 두 여인. 이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고부지간이자 서로의 영혼을 구원한 모녀가 되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인데 분위기 처지게 왜들 울어? 민우가 분위기를 바꾸려 밝게 제안했습니다. 지은 씨, 나가서 바람 좀 쐴까요? 눈도 오는데. 지은은 새 코트를 입고 민우와 함께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어요.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그날처럼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볼에 닿는 차가운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뽀드득. 하얀 눈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습니다.
지은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눈송이가 가로등 불빛을 바다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좋다. 지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민우가 뒤에서 지은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등 뒤로 전해지는 민우의 넓은 어깨와 따뜻한 체온. 지은은 민우의 팔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어요. 지은 씨, 네, 행복해요? 민우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편의점 창고에서 컵라면 박스를 나르던 시절, 병원비 때문에 밤새 울던 날들, 그리고 미술관에서 쫓겨나던 그 비참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남편, 자신을 딸처럼 아껴주는 시부모님,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미술관까지. 네, 정말로요. 꿈만 같아요. 꿈 아니에요. 민우가 지은을 돌려세웠습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현실이에요. 당신의 그 착한 마음이, 포기하지 않았던 그 용기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민우는 지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해요. 평생 당신 추운 일 없게 할게요.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하얀 눈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거실창 너머로 회장과 윤 여사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장 춥고 외로웠던 날, 저는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300만 원짜리 코트를 차가운 진흙탕 바닥에 깔았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흐릅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제 인생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옷을 버림으로써 저는 사람을 얻었으니까요. 지은이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차가운 계산이 지배하는 세상이라지만 여전히 계산기보다 뜨거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제가 버린 건 낡은 코트였지만 그 선택이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을, 그리고 영원히 춥지 않을 사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지은이 민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진심은 반드시 집을 찾아옵니다. 눈 내리는 태산그룹의 저택. 창문마다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내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울려 퍼집니다. 글을 쓰는 내내 저는 지은이가 코트를 바닥에 깔던 그 순간의 마음을 상상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수록 나누기가 더 어렵다는데 과연 나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부끄러움과 함께 가슴 한켠이 묵직해지더군요. 부디 지은이의 따뜻한 마음이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가슴에 작은 난로가 되어주길 기도합니다. 오늘 지은이의 따뜻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뭉클하고 품격 있는 드라마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드리는 명품 드라마 인생사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